자, 그 다음에는 대상 우울증인데,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상은 엄청 중요한 존재거든요. 우리 유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 대상 우울증은 원인이 주로 태어나서 1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라고 하죠. 돌잔치 많이 하잖아요. 이때까지 완성되는 우울 체계입니다. 제가 모시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최소 엄마가 1년까지만 가장 좋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자라나도 그 사람은 튼튼하게 웬만하면 큰 정신적인 문제는 겪지 않고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삶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태어나서 1살 때까지. 이때가 이제 내가 우울할 것인지 아니면 박해적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틀이 잡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때 이 0세부터 1살 때까지 양육자가 유아한테 나쁜 대상으로 내면화가 되면 그 박해적인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느니 아니면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느니 하는 그런 형태로 그 경험들이 구축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완전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하게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과충족이다 할 만큼 배고프다 그러면 바로 젖을 먹여주고, 또 잠이 온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때 불편한 경험들을 하면 그 삶이 젖을 못 먹게 되면 애들은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는 환경이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나 아니면 엄마에게서 뭔가 나쁜 것이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것들이. 그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 시절에 좋지 못한 환경이나 양육 태도가 불량하거나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요. 또 중요한 게, 요거는 제가 많이 간과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기질적인 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강한 공격성을 타고 나면 또 대상 관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원래 자체가 공격성이 많다면 바깥으로 투사되는 것도, 어머니 젖가슴에 대한 투사도 박해적일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또 박해적으로 내사가 되겠죠. 극도의 불안과 외로움이 동반되는 이게 특징인데요. 심할 경우는, 이때 경험이 아주 심할 경우는 망상이나 환청 등이 발생할 정도로 우울증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거의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증적 우울증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요 시기까지 퇴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는 정신증이 발병하기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망상이나 환청 등이 발생하고요. 너무 심할 경우.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욕구와 편집증적 성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내담자들이 찾아오면 저는 일단 어떤 성격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성이 지나치거나 시기심, 질투심, 이게 중요한데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자기 경험을 구성한다면 이런 우울증이 대상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 같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공황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황장애가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어떨 때 촉발이 되냐면, 사람들한테 주로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아까 말했던 그 편집증적 성향이 폭발하면서 발병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결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대상 우울증은 가장 첫 유아기 때 생기는 우울증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 이전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이효리 이상순 커플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상순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중심을 딱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간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내면화가 되면서 좀 정서가 많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상담사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웬만큼 장기적이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초장기적인데요. 먼저 컨테이닝.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담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집적 성향이 있잖아요. 편집적이라는 말이 편집증은 아닙니다. 편집적 성향이 있는 건데, 항상 세상을 의심하고 내가 불편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것을 상담사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적인 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담사는 반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을 하여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이 순환이 반복이 되면 이 사람 안에 내적 대상이 좋은 대상으로 바뀌어요. 좋은 대상.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대상 관계가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겠죠. 근데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홀딩인데,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먼저 담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거, 지지 치료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홀딩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게 심한 사람은 상담사한테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아주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휘둘리면 안 되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담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버텨주는 거예요. 상담, 아무리 내담자가 뭐라고 했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상담실에서 또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끝나야만, 이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해석과 같은 그 전통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 통찰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 전에는 통찰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조치는, 이거는 제가 터득한 건데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편견을 깨는 거죠. 한마디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태도를 계속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따뜻한 사람 만나서 장기간 믿고 관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자, 주의할 거는 전 오이디푸스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때는 무의식에 억압된 요소를 먼저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멘탈 강도를 갖추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뭐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상처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자아가 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증상이 심해지고 상담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까 말했던 컨테이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담아주고 버텨주고 하는 거. 그래서 통찰과 직면은 피하고 무조건적 공감과 지지, 그 다음에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장기적인 접근, 이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 우울증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엇이 제시한 개념인데, 이건 조금 더 2세부터 7세, 물론 코엇도 그 전에 자기 대상이라고 해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이럴 때 안 다룬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우울증을 거짓짝이에 입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양육자가 2세부터 7세까지 부족한 정서적 교류,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이런 것을 보였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자기애성 인격을 지닌 양육자의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애성 인격. 그러니까 한 아이가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한 아이의 삶이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뭐 의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가장 악조건이고요. 그래서 아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능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양육 태도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앓는 우울증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고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개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이 78억 인구 자체가 지금 자기애성 인격인 거거든요.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자기애성 문화가 강할 때는 이런 자기의 우울증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집에 또 혼자 있을 때, 뭐 밖에 나가서 놀 때는 신나게 놀지만 돌아와서는 텅 빈 느낌이 나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감, 그 다음에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칭찬을 받거나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을 때만 우울함이 사라지고, 또 자기가 또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어떤 능력이 하락하게 되면 또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촉발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가치나 능력,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하락하는 상황이 촉발 요인이 됩니다. 주로 이제 은퇴가 되겠죠. 은퇴가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잘 나가다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 그럴 때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 사람을 대할 때 성과나, 지인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성과나, 그 사람의 성과나 친구의 성과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간 자체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상담사는 이것도 장기적이죠. 마찬가지로 당연히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지지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자아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을 해놓고, 그러니까 밥을 좀 먹여야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 PT를 받는다고 해도 일단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해서 체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힘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를 먼저 해서 장기간,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지지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통찰 능력이 생겼다 하면 해석과 통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조치는 현대인에게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 문명과 자기애성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는 시기라서 삶의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활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과 반대되는 종교나 철학, 인문학, 예술 이런 것들을 기름으로 인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그 과학이라는 거에 대한 대극이죠. 대극. 그러니까 반대편, 대극. 이런 대극들을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힘들다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서 사상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상 우울증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울증을 초래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신경증적인 우울증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옆에 누가 있어도 우울한 우울증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건 군중이 있건 어떤 조건이 꽤 괜찮아도 심하게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게 이런 대상 우울증과 자기 우울증이거든요. 장기적인 치료 기간 및 그 꽤나 긴 훈습 기간, 이게 필요합니다. 훈습 기간. 훈습은 뭐냐면 이제 다 통찰도 했고 깨달음도 왔고 이제 해결책도 다 알았어요.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정서적으로도 다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습관들, 불교에서는 이걸 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습관들을 제거하는 데 꽤나 걸립니다. 이런 기간도 꽤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1년 정도. 이게 훈습 기간은 모든 정신분석 치료에서 마지막에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신경증적 우울증은 예전에 프로이트가 한 120년 전에 발표를 한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그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우울증밖에 없는 줄 알았죠. 프로이트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심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종교에서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수입도 있고 하니까 집안도 좋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프로이트가 봤을 때는 신경증적 우울증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멜랑콜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그 디프레션 개념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 일반적인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거는 3세부터 7세 때 만들어지는 오이디푸스기라고 합니다. 남근기라고도 하고요. 이 시기에 트라우마를 겪거나 너무 과잉 충족,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거나 그 다음에 너무 부족한 사랑을 받았을 때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기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초자아거든요. 가혹한 초자아라고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가혹한 초자아가 내면에서 명령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나 죄책감을 만들거든요. 죄책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개인이 초자아가 없으면 이 문명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겠죠. 사이코패스 같이. 그래서 이 초자아가 근데 반대로 너무 강했을 때 이런 초자아의 내면에서 처벌하는 공포로 인해서 그 알 수 없는 불안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닝 앤 멜랑콜리아 해서 프로이트가 1915년도에 발표했고요. 이때 특징이 아까 말했던 대상 우울증이나 자기 우울증처럼 어떤 죽을 것 같은 공포,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성이라든지 유흥, 쾌락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대상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지나친 자기 탓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죄책감과 불안, 그 다음에 행복한 상황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처벌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상황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처벌을 함으로써 양심이나 죄책감을 지켜내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연인관계나 대인관계, 주로 이제 사회적 상하관계, 이런 원인들이 촉발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삼자관계라든지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바람피는 장면들, 거기서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로 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신경증적 우울증은 해결책이, 지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은 사고가 되게 유연하지 못하거든요. 가혹한 초자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보수적이고 딱딱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머라든지 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승화하고 거기에 쌓이는 압력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는 비교적 아까 말했던 완전 생애 초기의 문제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덜 걸리거든요. 이 중장기적 치료라고 제가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해서 멘탈이 나가버린다든지 갑자기 행동화를 해서 막 상담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해석과 통찰 치료가 상당히 잘 먹힙니다. 이분들은 머리도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본인의 조치는 유년기에 3세부터 한 10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과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때 과거 경험들을 회상하고 다시 떠올리고 직면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수정하는 거, 이 작업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게, 요 위에 게, 여기 힘든 게, 본인은 본인의 무의식적인 저항과 방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가 자기 합리화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해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들에 대한 해석을 그 상담가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해줬을 때 이분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멘탈의 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혼자 할 때 주의할 게, 자기가 떠올린 그 유년기에 상처받았던 장면들이 이게 원인 장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된 것 같다 했을 때 그게 원인 장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애꿎은 용서해도 충분할 시간이 지났을 그런 친구들만 탓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헛다리 짚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학년 때라면 더 깊이, 또 1학년 때, 그 다음에 유치원 때, 또 뭐 한 5살 때, 이렇게까지 과거를 계속 거슬러 가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정신분석에서, 자유현상에서 가능합니다. 뭐 꿈의 해석에서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끝판왕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개성화 우울증. 물론 아까 말했듯이 개성화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없을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융이 그 자기 실현이라고 해서 개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자기 실현으로서의 개성화. 개성화가 말 그대로 자기 개인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힘을 갖고 나가는 걸 개성화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전인적인 성장을 원하는 이 셀프 원형이 내면에서 이렇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계속 끊임없이 외치거든요. 사람은. 그것을 무시했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이 겹치는 이유가 그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힘들고 극복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게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셀프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집단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개인적인 무의식,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전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선험적인 지식들인데, 배우기 이전에 이 개인 무의식은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자존심 낮고 이런 상처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여기는 인류의 그 콤플렉스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집단 무의식의 가장 중심에 그 우리 정신, 집단 무의식을 포함한 우리 정신의 중심에 이 원형들 중에서 또 가장 원형이죠. 셀프 원형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다양한 원형들이 있는데 그 안에 특별하게 이 셀프 원형이, 그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것을 외치는 주체예요.
어떻게 보면 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셀프 원형이 오히려 진짜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그래서 우리 정신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래서 어떤 게 예시가 있냐면 자신과 맞지 않는 직업, 그 다음에 자신과 맞지 않는 가치관, 태도 이런 거를 가졌을 때, 그리고 내가 발전하는 것을 멈췄을 때 이런 우울증이 발생한다면 개성화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때마다 우울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내면의 메시지이고, 내 운명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발전적인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화 우울증은 아까 말했던 뭐 신경증이라든지 자기 우울증이라든지 대상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막 가혹한 형태의 그런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뭔가 찜찜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그 의식에서는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런 가혹한 형태의 그런 우울증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표현하기로 여기 보시면 직관적인 느낌으로서 우리 앞에 등장한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 개성화 우울증의 해결책은 어찌 보면 이게 뭐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인들은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도움받기 어렵다고 해놨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사도 결국엔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여정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결국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걸리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생애 전체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 동안 분석을 받아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분석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계속 그것을 거울 삼아서 평생 동안 내가 나아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융심리학 치료나 융심리학에서는 이제 개인의 신화나 원형 분석을 중시하는데, 이런 것들 집단 무의식에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치료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적인 치료, 이거는 실제계적인 거죠. 되게 이분들은 이 개성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상징계에 넘어 있습니다. 상징계가 이렇게 있다면 바깥에 이제 실제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계는 집단 무의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징계를 뛰어넘는 영역, 그러니까 초월, 이걸 보고 이제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 그 니체는 초인이라고 했죠. 초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위로라든지 아니면 뭐 상처를 다시 뭐 탐색해 본다든지 이런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치는 내면으로 침잠해서 셀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 없애기, 통합적인 관점을 갖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렇게 뭐 신앙으로서 뭐 믿음이 부족하다면 철학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철학.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제가 뺐지만, 뭐 당연한 거라서 저는 뺐지만 정신분석하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거든요. 정신분석의 도움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정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관상기도나 관조하는 습관을 기르기. 관조라는 거는 어떤 내 판단 이전이거든요. 이거는 판단 이전의 영역인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내 판단을 제거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집단 무의식 원형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뭐 원형은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는 아까 말했듯이 그 개인 무의식보다는 깊은 정신 영역인 집단 무의식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과거의 상처나 아까 말했던 0세부터 1세 그리고 2세부터 7세 뭐 오이디푸 스기, 이때 그 완벽하게 그때 그 문제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집단 무의식 영역을 다루게 되면 이거는 정신증의 영역이거든요. 이 집단 무의식은 여기에 세계로 함입, 그러니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먹혀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 섣불리 바로 이제 뭐 깊은 영성적 차원의 어떤 걸 도전했다가 내담자들이 이제 과대망상이나 거대자기 이런 게 등장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뭐 물론 이게 막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국엔 도움이 되긴 한데 요 기간 동안 과대망상 거대자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신분석으로 그 과거에 대한 상처나 자기 탐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무의식이 먼저 다뤄지고 난 다음에야 집단 무의식을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상처도 하나 극복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적인 걸 탐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는 그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는 그 심리적인 불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기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인 무의식에 의한 불안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우리 뇌에서 불안이 올라오겠죠. 불안. 이 불안은 셀프가 말하는 불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불안하다고 해서 내 내면의 목소리가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접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확신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내면의 목소리인 거예요. 실제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의 그런 다뤄야 될 요소들이 많다면, 문제가 많다면 내면의 목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내면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도 들 것이고, 또 그게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또 그 다음 도전에서 분명히 이게 보상이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을 감으로써 내 처자식들이 굶게 됐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내가 실패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미래에서 그거는 융의 이런 동시성 이론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도 그 당장은 불행한 게 나중에 봤을 때는 다시 그게 행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다시 재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실패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고비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울증을 말씀드려 봤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잡설이 너무 많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